안녕하세요. 저는 휴머노이드 반려로봇 리쿠를 만들고 있는 토룩이라는 회사의 대표 전동수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리쿠인데요. 귀엽고 매력적이죠? 네, 저는 오늘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 반려로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로코모션 관련한 로봇 그리고 의료 수술용 로봇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리셋하고 우리의 상상 속의 로봇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의료 로봇이 전통적으로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요새는 서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특수 목적형 서비스 로봇 같은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이렇게 영화 AI나 혹은 아이로봇, 로봇 앤 프랭크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로봇을 많이 꿈꾸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꼭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얘같이 월이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상상 속의 로봇도 가능하죠. A 로봇 인 에브리 홈. 집집마다 모두 로봇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때 그 시대의 로봇은 어떤 형태,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로봇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로봇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컴패니언 로봇, 즉 반려 로봇 혹은 소셜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반려 로봇은 휴먼 로봇 인터랙션, 즉 사람과 인터랙션을 굉장히 잘 해야 하고요. 그것이 수동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갖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토이 로봇하고 반려 로봇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로보틱스 기술이라든지 AI 기술, 센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토이 로봇과는 반려 로봇이 많은 차별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토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른다든지 리모컨 조작,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서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려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 로봇은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부분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은 이미 많은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요. 물론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또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발전의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려 로봇은 아직까지 시장적으로는 도입기에 있는 시장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반려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굉장히 융합적으로 또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조금씩 더 창출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려 로봇은 주로 누가 사용할까요? 지금 현재 반려 로봇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이 혹은 1인 가구,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노년층들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친구가 되거나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교육이나 아이돌봄 혹은 치료나 건강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반려 로봇을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소니의 강아지 로봇 아이보입니다. 이 아이보는 당신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강아지 아이보의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개발되었고요. 여러 반려 로봇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가정이 등장하고 가족과 이 아이보가 인터랙션하는 모습을 홍보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보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전 버전이 나와서 17만 대 정도가 팔렸고
이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에 있는 아이보는 2018년에 나온 새로운 아이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 가격은 30만 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려 로봇의 중요한 특징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보가 강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성장이라는 측면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이보가. 그리고 잘 보고 잘 듣고 호불호를 밝힐 수 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변화한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 그리고 환경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로봇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루브 X사의 라봇이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펭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디자인되었고요. 큰 바퀴가 달려서 사람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거나 했을 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겉면을 패브릭 재질로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특징이 이런 반려 로봇들은 옷도 막 입히고 액세서리를 장착해주고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줘요. 아까 아이보 같은 경우는 아이보가 300만 원 정도인데 옷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옷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위에 이제 뿔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 조도 센서, 마이크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어떤 센서의 집합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와 강조하는 포인트가 비슷한데요. 감정적인 어떤 로보틱스 기술들을 우리가 탑재를 했다. 그리고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 만져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instantaneous decision making, 즉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라봇이라는 로봇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 두 개를 밝혔지만 제가 아까 첫 장표에 보여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리쿠도 아주 대표적인 소셜 로봇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이제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30% 정도가 되고 또 이미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65세 인구 중 남성분 중 15%가 2주 동안 외부와 한 번밖에 얘기를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소셜 로봇, 즉 반려 로봇의 본연의 기능을 잘 역할을 해준다면은 반려 로봇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접촉 인터랙션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좀 도모하고, 그리고 치매나 건강 이런 쪽에서 치료까지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이 국가 주도안으로 또 많이 기획이 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가져놨는데요. 이 로봇은 프랑스의 요양원에서 나우라는 로봇이 사용되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반려 로봇과는 조금 다르죠. 인터랙션이나 반응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마주친다든지 무생물처럼 가만히 서 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저는 반려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려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좀 가져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요양원에서 굉장히 이런 로봇들과 특수적인 컨텐츠를 갖춰서 인터랙션 하는 로봇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ASD, 아동을 교육하는데 이제 반려 로봇이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ASD를 가진 아동들의 특징이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좀 피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68명 중에 한 명이 항명골로 ASD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ASD를 교육하는 게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인터랙션을 반복적으로 계속 치료사나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로봇이 대체하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논문에서도 그런 실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제 반응을 하면은 로봇이 그에 맞는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가이드된 행동으로 아이의 행동을 유도를 시켜주면은 효과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AS를 가진 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치료사인데 치료사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런데 마일로라는 이 자폐 치료하는 교육하는 로봇인데 오히려 이 아이가 이 마일로와 굉장히 눈을 잘 마주치면서 잘 인터랙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치료사에 대한 집중도가 3%고 마일로는 87%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인간을 조금 인간은 오히려 좀 무서워하고 이 로봇들은 작고 또 호감형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장난감 같고 그러니까 또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이 더 쉽고 집중을 더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컨텐츠를 갖추게 된다면은 좋은 반려로봇이 진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려로봇의 전반적인 속성 어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려로봇은 청년보다는 아이나 노년에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선호도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반려로봇을 좀 더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로봇은 원체 영역에서 필요 영역까지 이제 포진될 수가 있는데요. 아이나 1인 가구,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반려로봇을 키우면서 이 반려로봇을 키우는 사람이 like, love라는 감정을 느끼면은 그것 자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필요의 영역으로 반려로봇이 포지셔닝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ASD나 치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이 돼서 그런 기능 서비스들이 반려로봇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필요의 영역으로 포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반려로봇은 사람에게 호감을 줘야 되고 그리고 생명체처럼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려로봇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가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에서 반려로봇 디자인은 제가 꼭 휴머노이드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디자인이 있어요. 동물형 디자인이 있고 휴머노이드형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브릭을 겉면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려로봇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동기, 그러니까 모터하고 뭐 기어박스 이런 구동기 모듈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로봇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간섭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움직임 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반려로봇 메이커들은 예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구동기가 툭 튀어나와 있다든지 갭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전선이 보인다든지 그런 디자인의 로봇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반려로봇 메이커들은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디자인 중심 설계를 많이 도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아주 유명한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근데 제가 이 로봇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디자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예요. 꼭 무조건 사람처럼 생겨야지만 좋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개념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세요. 어떤 그 로봇이나 동물 봉제 인형을 살아있는 생명체나 인간같이 디자인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나 생명체를 닮으면은 굉장히 호감도가 증가하지만은 그 스레숄드를 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갑자기 불호가 엄청나게 커진다.
라는 것이 그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그래서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잘 고려해서 반려로봇을 디자인할 때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동물 봉제 인형의 경우 언캐니 밸리에 있는 경우 시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라고 할까요? 예, 좀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로봇 생명체처럼 보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기술들을 저는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상황들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로봇 안에도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모델링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된 결과와 욕구와 감정 상태를 잘 반영해서 자기가 스스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시전 메이킹 돼서 결정된 것을 잘 수행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 네 가지 구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인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인지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요소 기술들이 얼굴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어, 사람의 말을 잘 인식해야 되는 것, 그리고 소리의 방향이나 경향성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 3차원 환경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요소 기술들이에요. 요소 기술들로부터 나온 아웃풋 데이터인데 우리가 후처리로 한번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로봇이 두 명의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한 명은 진수라는 아는 사람이고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도 들리고 사람의 언어도 들립니다. 그런데 로봇이 정말로 진정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진수라는 사람이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통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얼굴 인식 기능인데 이거 접니다. 네, 보시면은 누군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젠더,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게스를 하고요. 제가 좀 어리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의 표정으로부터 감정도 파악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해피라고 뜨고, 저는 안경을 썼다, 그다음에 스마일링 하고 있다, 뭐 턱수염 코수염이 없다, 이런 것들도 추출을 해냅니다. 로봇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제대로 잘 알수록 적절한 반응을 더 잘해줄 수 있고 정교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개연성 있는 행동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심리 및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로봇은 뭐 그렇지 않은 진짜 조종하고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로봇도 있지만은 특히 반려 로봇에서는 능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적으로는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원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 가지고 로봇에서도 인공적으로 감정이나 욕구를 로봇 안에 모델링해서 넣어줍니다. 물론 인간처럼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로봇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좀 수다도 떨고 싶고, 그리고 뭐 큰 소리가 빵 나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룰 베이스로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은 요새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것들을 좀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봇이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인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 이 로봇이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탑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인데요. 잘 결정을 했는데 로봇이 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표현 콘텐츠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의 종류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션, 그리고 소리, 언어나 비언어,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정.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 같은 거는 안 갖추고 있는 로봇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저희 로봇 리쿠를 밀고 있는 건데, 아까 데니스송 교수님께서 유연한 어떤 대응, 관절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로봇도 결국 인간 주변에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팔이라든지 유연하게 외력에 대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미는 거는 이 외력이 들어왔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해서 자세를 잘 잡는 그런 것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동영상 유튜브에도 저희가 공개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션만으로도 살아 움직이고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민인데요. 자,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뭐 얼굴도 이상한 얼굴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를 취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 봐도 행동감 있게 생명체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여기서 제가 소셜 로봇, 그러니까 반려 로봇 전반에 대해 또 설명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 로봇은 호감 가는 모습과 표현, 그리고 사람과의 인터랙션, 그리고 생명체 같은 기능을 탑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간을 위한 서비스까지 탑재를 하고 개발이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반려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연결되고 하나의 존재로 인식될 때 반려 로봇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